한 장의 위성사진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이 쏘아 올린 아리랑 7호 위성.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위성이 중국 내몽골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의 베테랑 분석가 제임스 피터슨. 15년간 미국 위성만 신뢰해온 그는 한국 위성 데이터를 열람하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산속 200m 지하, 완벽하게 위장된 극초음속 미사일 기지. 3년간 미국 정보기관이 찾지 못했던 레드 마운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시설을 숨기려는 세력이 미국 내부에 있었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의 의문사, 추격, 그리고 배신. 피터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 것인가. 한국의 위성 기술이 밝혀낸 충격적 진실. 지금부터 그 60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위성 기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피터슨입니다.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줄여서 NGA에서 15년째 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제 책상 위에는 언제나 두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습니다. 왼쪽엔 미국의 KH-11 정찰위성 영상, 오른쪽엔 상호명 위성 데이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 기술만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 위성, 그저 보조 수단 정도로 생각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위성은 더 그랬어요. 일본의 IGS는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글쎄요. 기술력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25년 11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터슨, 한국이랑 협업 프로젝트 들어왔어. 아리랑 7호 데이터 공유건인데 내가 담당해. 상사의 지시였습니다. 아리랑 7호? 이름도 생소했죠. 한국이 위성을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해상도 0.3m급 SAR 위성이라고 했지만 실제 성능은 어떨지 의문이었거든요. 제 동료 마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한국 위성이면 괜찮을 거야. 요즘 한국 기술 무시 못해. 저는 고개를 저었죠. 15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위성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첫 데이터가 도착한 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 내몽골 지역을 찍은 SAR 영상이었는데 해상도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건물 외벽의 균열까지 보일 정도였죠. 더 놀라운 건 밤에 찍었다는 겁니다. 구름도 관계없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위성이야? 저는 데이터 헤더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아리랑 7호, 고도 505km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촬영 시각은 현지 시간 새벽 2시 17분. 완벽한 어둠 속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미국의 SAR 위성도 이 정도 선명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고도에서는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가운데 산맥 사이에 기묘한 직선 구조물이 보였어요. 자연적으론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였죠. 저는 확대 기능을 켰습니다. 10배, 20배. 계속 확대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산속 깊숙이 숨겨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위장막으로 덮여 있었지만 SAR는 속일 수 없었죠. 입구로 보이는 곳엔 최소 5톤급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철문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론 환기구로 보이는 수직 통로가 6개나 보였어요. 이건 군사시설이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좌표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연보호구역이라고 발표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연보호구역에 이런 시설이 왜 있죠? 저는 과거 위성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미국 위성으로 같은 지역을 찍은 영상들이었어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7장의 영상을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때문인지, 해상도 문제인지, 아니면 촬영 각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리랑 7호만 이걸 포착했다는 건가? 저는 곧바로 한국 측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죠. 다른 각도, 다른 시간대의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모를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24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요청하신 좌표의 고해상도 영상을 첨부합니다. 3가지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데이터입니다. 필요한 게 더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2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설 주변으로 위장된 대공미사일 진지가 보였어요. 최소 12개. 배치 패턴을 보니 HQ-9 계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었어요. 3번째 영상에선 지하시설의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로 보이는 통로가 3곳 더 있었죠. 그리고 시설 북쪽으로 위장된 도로가 20km나 뻗어 있었습니다. 이 규모면 최소한 수천 명이 근무하는 시설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위성 영상을 분석하면서 수많은 비밀 시설을 봤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 시설은 너무 깊숙이, 너무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위성만이 이걸 찾아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발각되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죠. 상사였어요. 피터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긴급 상황이야. 그리고 아리랑 7호 데이터. 절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전화를 끊고 옷을 입으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됐다는 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5명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보국에서 나온 2명, CIA 동아시아 담당 1명, 그리고 제 상사와 부국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피터슨, 안 꽤. 자네가 받은 한국 위성 데이터 말일세. 부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온화한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시설에 대해 자네는 뭘 알고 있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내몽골 지역, 공식적으론 자연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아리랑 7호 영상을 보면 대규모 지하 군사시설로 보입니다. 대공미사일 진지도 확인됐고요. CIA 요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제가 본 것과 똑같은 아리랑 7호 영상이 떠 있었죠. 피터슨, 이 시설은 우리가 3년 전부터 찾고 있던 곳이야. 코드명 레드 마운틴. 중국의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지로 추정되는 곳이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며 기존 방공망으론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무기. 중국이 이미 DF-17을 배치했다는 건 알았지만 차세대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우리 위성은 못 찾았습니까? 제 질문에 국방부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날씨 때문이야. 이 지역은 1년 중 300일이 구름으로 덮여 있어. 광학 위성으론 관측이 거의 불가능하지. 그리고 중국이 전자전 교란도 쓰고 있고. 하지만 아리랑 7호는 SAR 위성입니다. 날씨랑 상관없이 촬영할 수 있죠. 그게 문제야. 피터슨. 한국 위성이 우리보다 먼저 이 시설을 찾아냈다는 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좋은 기술을 가진 게 왜 문제죠? 우리 동맹국인데. 피터슨, 자네한테 특별 임무를 주겠네. 부국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국에 가서 아리랑 7호 개발팀을 만나게. 이 위성의 정확한 성능을 파악하고 우리와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협상하게. 하지만 저는 분석까지 협상가가 아닙니다. 자네가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니까 보내는 거야. 출발은 내일 오후 3시 비행기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때 제 오래된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데이비드 천. MIT에서 함께 공부했던 천재 엔지니어였죠. 지금은 민간 우주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나야. 제임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SAR 위성 기술에 대해 좀 물어봐도 될까? 제임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데?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 말이야. 해상도가 0.3m급이라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이야? 전화기 너머로 데이비드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자네 아직도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나? 아리랑 7호는 이미 지난달에 발사됐고 성능은 공개된 것보다 훨씬 좋아. 내가 알기론 실제 해상도는 0.25m급이야. 0.25m? 그럼 미국 최신 SAR 위성이랑 동급이잖아. 동급이 아니라 어떤 면에선 더 나아. 특히 간섭 SAR 기술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어. 지표면 변화를 밀리미터 단위로 감지할 수 있거든.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기술 수준이 완전히 잘못됐던 거죠. 데이비드, 그럼 이론적으로 그 위성으로 지하 시설도 탐지할 수 있어? 당연하지. 지표면 침하, 열 방출 패턴, 지하 구조물로 인한 지자기 이상 다 잡아낼 수 있어.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밀이었으니까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고마워, 데이비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아리랑 7호 영상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히 시설을 찍은 게 아니라 시설 주변의 지표면 변화까지 분석한 데이터였던 겁니다. 미세한 침하 패턴을 보면 지하 구조물의 깊이까지 추정할 수 있었죠. 이 시설, 깊이가 최소 200m는 되겠는걸. 그리고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시설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작은 열점이 보였어요. 다른 곳보다 온도가 2도 높았습니다. 환기구에서 나오는 열이었죠. 중국은 이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시설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실전 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임스, 조심해. 내가 물어본 것들. 위험한 영역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 엔지니어 데이비드 천 씨. 자택에서 의문의 사고로 사망.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죽었다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 세단이 제 차 뒤로 3번이나 같은 방향으로 꺾었거든요. 하지만 공항 입구에서 사라졌습니다. 신경과민인가? 데이비드의 죽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경찰은 가스 누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였어요. 가스 밸브 점검을 소홀히 할 사람이 아니었죠. 인천행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아리랑 7호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려고 했죠. 하지만 파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설정한 비밀번호인데 왜 안 되죠? 저는 곧바로 VPN에 접속해서 사무실 서버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접속이 거부됐어요. 계정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어요. 제가 출장을 가는데 왜 계정을 정지시키죠? 저는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피터슨, 보안 절차야. 한국에 도착하면 새 계정으로 접속하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간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데이비드의 죽음, 제 계정 정지, 뒤따라오던 검은 차.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NGA에서 일하시나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얇은 안경을 쓰고 있었죠. 어떻게 아셨죠? 우연히 화면을 봤습니다. 위성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같던데요. 저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민준입니다. 아리랑 시리즈 위성 개발팀이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리랑 개발팀. 제가 한국에 가서 만나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같은 비행기에? 저도 제임스 피터슨이라고 합니다. NGA 위성 영상 분석가죠. 그런데 왜 같은 비행기냐고요?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피터슨 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솔직하게.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본 네몽골 시설 말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정보인지도요. 무슨 말씀이신지. 데이비드 천, MIT 출신 엔지니어. 어제 사망했죠. 당신 친구였던 걸로 압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데이비드와 제 관계를 어떻게 아는 거죠? 김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터슨 씨,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데이비드 천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중국 정보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김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네 내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 무슨 소리죠? 그 시설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비밀 협정이요.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김민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6개월 전 우리 연구원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도 그 시설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었죠. 그리고 3개월 전 일본 정찰위성 담당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역시 그 지역을 모니터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하려고 했죠.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면서요.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 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입막음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럼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김민준이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아리랑 7호가 지난 한 달간 촬영한 그 시설의 모든 영상. 그리고 시설 가동 패턴 분석 데이터. 당신이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왜 저한테 주는 겁니까? 당신들이 직접 공개하면 되잖아요. 한국 정부는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 분석가가 폭로한다면 얘기가 다르죠. 세계가 주목할 겁니다.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피터슨 씨,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당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대신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김민준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제 손엔 USB가 쥐어져 있었고 주머니엔 쪽지가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가자 정말로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 차림이었죠. 피터슨 씨,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김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김민준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IT 회사 같았지만 4층 전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비공식 분석센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터슨 씨. 김민준이 문을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6명의 연구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죠. 여기는 우리의 독립 분석팀입니다.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죠.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박지연입니다. 아리랑 7호 데이터 분석 책임자죠. USB 주셨죠? 저는 김민준에게 받은 USB를 건넸습니다. 박지연이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모두 내몽골 시설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18장의 고해상도 SAR 영상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렬된 영상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어요. 시설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11월 말엔 지하 출입구가 하나였는데 12월 중순엔 4개로 늘어났죠. 이건 대규모 생산시설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박지연이 특정 날짜의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시설 북쪽에서 뭔가가 발사되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였습니다. 발사 48초 후 레이더에서 사라졌죠. 마하 8 이상의 속도였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하 8점 미국의 어떤 방공 시스템도 막을 수 없는 속도였어요. 중국이 언제 실전 배치할 것 같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일주일 아닙니다. 12월 말이면 작전 배치가 가능할 거예요. 김민준이 또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탄두 부분이요. 화면엔 미사일 설계도로 보이는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상세했습니다. 탄두 무게가 2.3톤입니다. 재래식 폭탄이 아니에요. 핵탄두란 말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최소 8,000km. 괌도 닿고 하와이도 닿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기밀이 아니었어요.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정보를 세상에 공개해야죠. 제 말에 박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피터슨 씨. 우리가 지난 한 달간 공개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어떻게요? 언론사에 자료를 보내면 다음날 해당 기자가 해고당했어요. 정치인에게 전달하면 그 정치인이 스캔들에 휘말렸죠. 우리 연구원 한 명은 실종됐고요. 김민준이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이 정보가 새어나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체계적으로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 있습니다. 박지연이 지도를 펼쳤어요. 중국 지도였죠. 직접 현장에 가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위성 영상만으론 부족해요. 물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설마 그 시설에 잠입하자는 겁니까? 미쳤어요. 중국 한복판인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설 내부 사진, 미사일 실물, 기술 문서. 이런 게 있어야 세계가 믿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분석가예요. 요원이 아닙니다. 그런 임무는 불가능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군인 같은 걸음걸이였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누구십니까? 이준혁입니다.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죠. 지금은 민간인이지만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설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쪽 비상구예요. 경비가 다른 곳보다 약하죠. 그리고 주변 지형이 험해서 차량 접근이 어렵습니다. 도보로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쉽진 않습니다. 32km를 산악 지형으로 이동해야 하니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했어요. 실패하면 중국 감옥에 갇히거나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데이비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려고 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도 있었죠. 팀은 몇 명입니까? 저와 피터슨 씨. 그리고 한 명 더. 누군데요? 이준혁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마크. 제 동료 마크 존슨이었어요. NGA에서 함께 일하던 분석가였죠. 제임스. 오랜만이야. 여긴 왜 온 거야? 너도 이 일에 관여하고 있었어? 마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관여? 제임스. 난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었어. 무슨 소리야? NGA에서 너를 한국에 보낸 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추천했거든. 내가 이 진실을 파헤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럼 넌 내 편이야. 아니면, 물론 내 편이지. 하지만 조심해. NGA 안에 중국 스파이가 있어. 그 사람이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거든. 누군데? 마크가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어요. 빨리. 옥상으로.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차량 4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준혁이 앞장섰어요. 그는 권총을 꺼내 들고 있었죠. 옥상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옆 건물까지 거리는 약 4m. 아래는 5층 높이였어요. 박지연이 먼저 뛰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반대편 옥상에 착지했죠. 김민준이 그 다음이었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마크가 제 등을 밀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공중에 뜬 순간 모든 게 느리게 느껴졌어요. 아래로 보이는 좁은 골목. 만약 떨어지면 살 수 없는 높이였죠. 손이 건물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김민준과 박지연이 저를 끌어올렸어요. 마크가 뛰어오려는 순간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죠. 마크의 다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옥상 가장자리로 떨어졌어요. 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골목으로 떨어졌어요. 이준혁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총알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땐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이준혁이 가리킨 곳에 검은색 SUV가 있었어요. 우리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이 따라왔어요. 2대였습니다. 박지연이 뒤를 돌아보며 차량 번호판을 확인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국 CIA 특수활동부서 소속 차량이었죠. 차가 그 커브를 돌았어요. 추격 차량이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준혁이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손으론 권총을 꺼냈어요. 창문을 열고 뒤로 3발을 쐈습니다. 추격 차량의 타이어가 터졌어요. 하나가 멈췄지만
또 다른 차량이 옆으로 붙었습니다. 김민준이 가방을 꼭 안았어요. USB가 그 안에 있었죠. 모든 증거가 담긴 그 USB를 빼앗기면 끝이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추격 차량도 따라왔어요. 속도가 시속 140km를 넘었습니다. 이준혁이 인천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배가 있는 곳이었죠. 30분 후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혁이 아는 선장의 배였습니다. 60대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고개만 끄덕이고 배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선실로 들어갔어요. 좁았지만 안전해 보였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크를 잃었어요. 데이비드도 죽었고 제 평화로운 삶도 끝났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요. 박지연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연결하더니 파일들을 백업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죠. 김민주는 중국 지도를 펼쳤습니다. 칭다오에서 내몽골까지의 경로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약 1200km, 최소 이틀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준혁은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권총 2정, 예비 탄창 6개, 그리고 작은 폭발물까지. 그는 이 임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배가 황해를 가로질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엔진음과 함께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크가 떨어지는 장면이 보였거든요. 새벽 4시, 박지연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창백해졌어요.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죠. 위성 추적 신호였습니다. 우리 배를 추적하는 신호가 감지됐어요. 누군가 우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선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장은 레이더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뒤에서 고속정 2척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5km, 30분이면 따라잡힐 거리였죠. 선장이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의 속도론 한계가 있었어요. 고속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준혁이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권총을 장전하며 준비 자세를 취했죠. 박지연은 계속 데이터를 백업했어요. 클라우드 서버 3곳에 동시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주는 비상 구명보트를 확인했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거였죠. 고속정이 500m까지 접근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정선 명령이었죠. 선장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대신 지그재그로 항로를 바꿨습니다. 고속정에서 경고 사격이 들어왔습니다. 총알이 바다를 때렸어요. 이준혁이 반격했습니다. 세 발을 쐈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때 박지연이 노트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업로드 완료.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게 백업됐어요.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구명보트로 가라는 신호였어요. 우리는 갑판으로 뛰어갔습니다.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렸죠. 4명이 모두 탔습니다. 선장은 배에 남았어요. 그는 우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뜻이었죠. 구명보트가 바다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뒤에서 본선과 고속정이 충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노를 저었습니다. 해안선을 향해서요. 1시간 후 중국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칭다오 외곽의 작은 어촌이었어요. 우리는 젖은 옷을 짜내며 육지에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임무가 시작이었습니다. 내몽골까지 1200km. 중국 전역을 가로질러야 했죠. 그리고 그곳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칭다오 외곽의 낡은 여관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이준혁이 위조 신분증으로 방을 잡았어요. 중국어가 유창했죠. 사장은 의심 없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쓰러졌어요. 24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잤거든요. 하지만 박지연만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백업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죠.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어요. 화면에 파란 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4시간 후 박지연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죠. 아리랑 7호가 48시간 전에 촬영한 최신 영상이었어요. 자동 업데이트로 클라우드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내몽골 시설 주변에 미사일 발사대 12기가 세워져 있었어요. 모두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였죠. 발사 준비가 완료된 모습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발사대 옆의 표식이었어요.
확대하자 중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DF-27 ICBM 시험 발사 예정일 2025년 12월 20일. 오늘이 12월 17일이었어요. 3일 남았습니다. 김민준이 깨어났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DF-27점 중국의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사정거리 12,000km.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었죠. 이준혁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상을 몇 초 보더니 침대에 앉았어요. 3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칭다오에서 내몽골까지 이틀. 시설 침투의 하루. 탈출의 하루. 시간이 빠듯했어요. 박지연이 추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퀀스 데이터였어요. 어떻게 구한 건지 몰라도 상세했습니다. 발사 12시간 전부터 연료 주입이 시작됐죠. 6시간 전에 탄두 장착. 1시간 전에 최종 점검. 그리고 발사. 저는 시퀀스 데이터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15년간 미사일 시스템을 분석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뭔가를 발견했어요. 연료 주입 파이프라인. 지하 500m에서 올라오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이 파이프라인을 차단하면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해졌죠. 저는 박지연에게 시설 구조도를 요청했어요. 그녀가 몇 분 후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하 구조도였어요. 아리랑 7호의 지하 투시 레이더로 만든 데이터였죠. 시설은 총 7개 층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미사일 경납고는 지하 5층이었습니다. 연료 저장소는 지하 7층. 그곳에서 파이프라인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의 중간 지점. 지하 3층에 제어 밸브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가리켰어요.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의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지하 3층 제어실. 그곳에 밸브를 폐쇄하면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 3층까지 가려면 최소 2개의 보안 검문을 통과해야 했죠. 그리고 시설 내부엔 군인 500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4명뿐이었어요. 이준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중국군 장교 군복이었어요. 계급장은 상이었죠. 그리고 위조 신분증 4장. 그는 모든 걸 준비해왔던 겁니다. 김민준이 지도를 펼쳤어요. 칭다오에서 내몽골까지의 경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6시간. 하지만 검문소가 많았어요. 국도를 이용하면 24시간. 검문소는 적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이준혁이 세 번째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화물 열차. 칭다오역에서 출발해 바오터우까지 가는 화물 열차가 있었어요. 18시간 소요. 바오터우에서 시설까지는 차로 4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물 열차를 선택했습니다. 오후 3시, 칭다오역 화물 야적장에 도착했어요. 이준혁의 또 다른 연락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국인이었죠. 그는 한마디도 없이 컨테이너 하나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좁았어요.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서쪽으로 향했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박지연이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배터리가 30%밖에 안 남았지만 그녀는 계속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녀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일정표였어요. 12월 20일 오후 2시. 정확한 시각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 관람 예정 미국 국방부 대표단 3명.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관람한다고? 이건 협력이 아니었어요. 공모였습니다. 박지연이 관람 명단을 확대했어요. 3명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름을 보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리처드 모리슨, NGA 부국장. 제 상사였습니다. 그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협력이 아니라 배신이었죠.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데이비드의 죽음, 마크의 희생, 제 계정 정지, 모든 정보 차단. 리처드 모리슨이 배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15년간 함께 일한 상사가 조국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준혁은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적은 중국군만이 아니었어요. 미국 내부의 배신자들도 포함됐죠. 열차는 계속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18시간 후 바오터우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60시간 안에 세계를 구해야 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어두웠지만 우리의 결심은 명확했어요. 박지연이 노트북을 끄며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전 세계 언론사 27곳에 예약 발송됐다고. 12월 20일 오후 3시, 시험 발사 1시간 후 자동으로 발송될 거라고. 만약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진실은 세상에 알려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없었어요. 수백만 명이 사는 미국 서부 해안. 그들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2025년 12월 18일 새벽 4시, 바우터우역에 도착합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려요. 차가운 공기가 폐속으로 파고들죠. 밖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준혁의 마지막 연락책이에요.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라탑니다. 4시간을 더 가야 하죠. 사막 지형이 펼쳐져요. 황량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죠. 오전 8시, 목적지 32km 전방에서 트럭이 멈춥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보예요. 이준혁이 배낭을 나눠줍니다. 각자 15kg씩이죠. 물, 식량, 장비, 무기. 우리는 걷기 시작합니다. 산악 지형이에요. 경사가 심하고 바위가 많습니다. 박지연이 태블릿으로 아리랑 7호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요. 한 달 전 누리호로 발사된 이 위성은 90분마다 이 지역 상공을 지나가죠. 다음 촬영 시각은 오전 9시 23분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은폐해야 해요. 중국군도 아리랑 7호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요. 9시 20분. 바위 뒤에 숨습니다. 박지연의 태블릿에 신호가 떠요. 아리랑 7호가 상공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확대해요. 우리의 위치에서 동쪽으로 8km. 시설의 북쪽 비상구가 보입니다. 경비병 4명. 장갑차 1대. 대공미사일 진지 2개. 그리고 비상구 입구엔 생체인식 시스템이 있어요. 이준혁이 계획을 설명합니다. 오늘 밤 11시. 교대 시간을 노린다고 해요. 경비가 가장 허술한 시간이죠. 중국군 군복으로 위장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돌파한다고요. 성공 확률은 40%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숨어서 기다립니다. 오후 3시, 박지연이 긴급 신호를 보내요. 아리랑 7호가 새로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시설 주변으로 군 병력이 증강되고 있어요. 트럭 12대가 도착하고 병력은 200명 추가되죠. 뭔가 이상해요. 시험 발사가 이틀 남았는데 왜 갑자기 병력을 증강하죠? 김민준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시험 발사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12월 20일에서 12월 19일로. 내일 오후 2시예요. 24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준혁이 계획을 수정해요. 오늘 밤 11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움직인다고요. 오후 4시. 우리는 출발합니다. 해가 지기 전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3시간 동안 산을 넘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숨이 턱까지 차죠. 오후 7시, 시설 1km 전방에 도착합니다. 이준혁이 군복을 입어요. 우리도 따라 입죠. 중국군 소령 신분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목에 걸어요. 홀로그램까지 완벽하게 재현된 것이죠. 비상구로 걸어갑니다. 경비병 4명이 우리를 봐요. 총을 들어 올리죠. 이준혁이 중국어로 소리칩니다. 급한 용무라고, 지휘관 명령이라고요.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해요. 스캐너에 댑니다. 초록불이 켜져요. 통과입니다. 우리는 시설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는 길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지하 3층 버튼을 눌러요.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요. 복도 끝에 제어실이 보입니다. 하지만 문 앞에 경비병 2명이 서 있어요. 이준혁이 다가가요. 신분증을 보여주며 뭐라고 말하죠. 경비병이 고개를 저어요.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준혁이 권총을 꺼냅니다. 소음기가 달려 있어요. 2발. 경비병이 쓰러집니다. 우리는 제어실로 뛰어들어가요. 안에는 엔지니어 3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죠. 김민준이 그들을 의자에 묶어요. 박지연은 제어 컴퓨터에 접속합니다. USB를 꽂더니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하죠. 화면에 연료 파이프라인 제어 시스템이 떠올라요. 12개의 밸브가 보입니다. 박지연이 하나씩 닫기 시작해요. 밸브 1 폐쇄, 밸브 2 폐쇄, 밸브 3점. 갑자기 경보음이 울립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최소 20명입니다. 이준혁이 문을 잠가요. 그리고 문 앞에 책상을 쌓기 시작하죠. 박지연은 계속 밸브를 닫습니다. 밸브 7점, 밸브 8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총성. 총알이 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밸브 10점, 밸브 11점. 문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밸브 12 폐쇄 완료. 박지연이 소리쳐요. 연료 공급이 완전히 차단됐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갇혔습니다. 이준혁이 창문을 가리켜요. 환기구입니다. 김민준이 먼저 들어가요. 박지연이 그 다음이죠. 문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중국군이 쏟아져 들어와요. 저는 환기구로 뛰어듭니다. 이준혁이 마지막이에요. 그는 수류탄 핀을 뽑아요. 폭발음. 환기구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기어갑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예요. 10분 후 밖으로 나옵니다. 시설 외곽이에요. 사이렌이 울려요. 시설 전체가 비상 상태죠. 우리는 산으로 뛰어갑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따라와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박지연이 태블릿을 확인해요. 아리랑 7호가 방금 이 지역을 촬영했다고요. 화면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쫓는 중국군 50명. 하지만 중요한 건 시설 내부예요. 미사일 발사대 12기. 모두 연료 주입이 중단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시험 발사는 불가능해졌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오전 6시 한국 대사관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32시간 동안 산을 넘어 몽골 국경까지 탈출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우리를 구출했죠. 서울행 전용기 안에서 박지연이 마지막 작업을 완료합니다. 전 세계 언론사 27곳에 데이터를 발송해요. 아리랑 7호가 포착한 중국 비밀시설의 모든 증거죠. 6시간 후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CNN, BBC, 로이터 모든 매체가 특보를 내보내요. 중국의 비밀 미사일 기지, 그리고 미국 고위 관리의 배신. 리처드 모리슨 NGA 부국장이 체포됩니다. 그와 함께 CIA 내부의 협력자 3명도요. UN 안전보장위 사회가 긴급 소집돼요. 중국은 강하게 부인하지만 아리랑 7호의 0.3m급 해상도 영상은 모든 걸 증명하죠. 12월 21일 중국은 공식 사과합니다.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해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NGA는 저를 복직시켰지만 전 사표를 냅니다. 대신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게 자리를 제안했거든요. 아리랑 시리즈 분석 고문이요. 서울 사무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제 책상 위엔 아리랑 7호의 모형이 놓여 있어요. 한 달 전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올라간 이 위성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박지연이 커피를 건네며 웃어요. 새로운 임무가 있다고 합니다. 북극 해빙 모니터링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15년간 미국 위성만 믿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술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진실을 지키려는 용기엔 국적이 있다는 걸.